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바로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할 이야기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그걸 제가 뭐 한 번에 다 풀어놓으면 또 노 기자가 발언할 거를 제가 너무 잠식할 것 같고. 예.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진숙 씨는 본인이 당사자니까 어찌됐건 4대 4로 절반씩 갈렸다 할지라도 6대 3이 안 되면 기각되는 거고 업무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겼다. 이번에 승자는 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광고하는 거는 당사자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업무 복귀한 거니까 그게 첫째. 둘째.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판단의 어떤 장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재판이라는 게 있고 민사재판이라는 게 있고 행정법원에서 하는 또 재판이 있고 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도 뭐 얘기한 것 같은데 공무원을 결국에는 자를 거냐 말을 거냐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민사 이런 거랑 완전히 별개로 이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범한 것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잘못이 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의 중한 잘못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야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가 그 의도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별개로 놓여 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닌 행정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는요. 저는 딱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헌재 결정 자체가 사실 그 결정문에 있는 내용 바깥이지만은 이거 자체가 좀 정족수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고요. 여기서 네. 지금 만약에 6명이었다라고 하면은 4명 가지고 결론이 났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탄핵 결정 관련해서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은 너무 길겠지만은 이 기각 쪽이 요지가 뭐 다수결로 방통위원들이 의결한다고만 돼 있지 최소 참석 인원이나 뭐 의사 정족수 규정은 없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판단하는 근거로 계속 내세운 게 범문헌에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그 방통위 자체가 좀 합의제기구로 5인 운영이 되는 게 국회 추천이 3인이 있고 대통령 추천이 2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국회 추천이나 대통령 임명이나 뭐 선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밝혀뒀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부분과 문헌을 놓고 법 취지보다 그 문구만 좀 강조를 하는 것과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도 좀 들기는 했죠. 그래요. 아무튼 어제의 판단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준숙 위원장을 파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딱 하나 이거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파면 사유가 뭐냐에서 이제 그 2인 체제 부분이 이제 따라 나온 거고. 근데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4대 4로 완전히 갈려버린 거잖아요. 또한 의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도 2인 체제의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래서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청구인 쪽에서는 2인 체제에서 뚝딱뚝딱 그렇게 한 행위들이 잘못이니까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논지였잖아요. 물론 그것만 논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 여러 예. 논지 가운데 그게 가장 중심적 가장 논지였고 핵심적이었죠. 그 핵심적인 논지 2인 체제에 대해서 4대 4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말은 어찌됐건 4명은 그 2인 체제에서 했던 행위들이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하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왜곡이긴 왜곡입니다. 판단을 4명은 하긴 한 거고 다만 그 4명의 판단이 기존의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했던 판단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했던 것도 이게 어제 헌재의 판단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나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법률적으로 기속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구애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인데 기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2인 체제 자체에 놓고 그 법 조항을 놓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4대4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족수에 이게 충족하지 못해서 기각이 된 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2인 체제를 저는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나왔던 뭐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 관련된 건은 2인 체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무리함을 하지 않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얘기가 걸로 넘어가는 건데 다시 2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네. 업무에 복귀를 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당장 급한 일로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사 제어가 재승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죠 과징금 부과 문제라든지. 근데 이것도 의결이 필요한 거죠. 그럼 2인 체제 의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러니까 그 의결의 어떤 효력 문제가 또 다시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쟁점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좀 너무 실무적인 거긴 한데 네. 기존의 그 방문진 이사들을 갈아치웠을 때 예. 방송 장악을 위해서 예. 2인 체제로 뚝딱뚝딱 취임하자마자 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갈아치워진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못 받아들인다고 한 못 거니까.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법원에다 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당사자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그냥 뚝딱뚝딱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쟁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쉽게 보면 KBS, MBC 그 제어가 뭐 이런 제어가 거. 해줬어. 네. 그러니까 방송 계속한다고 저 2인 체제로 이거 인정 못하니까 저희 가처분할게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억울함을 표출해야 이게 뭐가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런 사안들이냐 아니냐가 또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런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뭐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면은 2인 체제가 도장을 찍으면 네. 그럼 그대로 또 효력이 발휘하는 거 아니냐. 제3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과징금 만약에 부과를 하면 과징금 부과받는 업체에서는 불복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건 거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저는 100%를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다분히 법적으로 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실제로 그 전에도 그렇게 다퉈온 사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었잖아요. 그 내란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제 뭐 경호처 강경파였나요? 뭐 그런 네.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제어가나 재승인 관련해서 방송사들이 굉장히 여러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신속하게 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게 무리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어제 제가 이 헌재 결정에 대한 보도를 좀 봤는데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진숙의 반응은 이러하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데 시민적 관점을 항상 견지해야 되니까 우리 언론들은 너무 그 법리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빠져나와서 제3자적 관점, 시민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궁극적으로 하려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네.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하고 조명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KBS는 장악했으나 MBC는 장악을 못했기에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2인 체제로 뚝딱뚝딱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하다가 덜컥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시민적 관점에 입각한 보도인데 어제 보도를 보면 또 그냥 뭐 이렇게 뭐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 났는데 뭐 반론은 어떻고 그냥 그 중계하듯이 그 표피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그쳐서 아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과제가 3명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방통위원. 네. 민주당이 추천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본 방송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상태 유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를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본 재판관 4인 의견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정말 이걸 좀 이렇게 합의제 기구대로 운용할 의지가 있었으면 국회에 먼저 해달라고 나머지 3인을 이제 임명을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했어야 된다.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취임 당일에 이렇게 뚝딱뚝딱 이사들을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 음.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뭐 국회 쪽이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뭐 처리를 할까 임명을 할까가 좀 관건이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9명 완전체가 안 된 판국에 네. 방통위원 무슨 3명 더 임명하는 그런 전국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인 체제로 갈 것이고 또 네. 아주 그 정략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정략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또 이진숙이 복귀했는데 2인 체제로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략적 차원에서는 2인 체제로 또 뭔가 뚝딱뚝딱 하면 그거 자체로도 또 쉽게 하면 또 예. 일 벌일지 안 벌일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략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마느냐의 이 현 상황에서 그것이 5인 체제가 되기는 뭐 난망해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 이제 뭔가 정상화가 되겠죠. 두 분의 견해도 뭐 그 어쩔 수 없이 내지 전략적으로 그냥 2인 체제 유지로 갈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최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이제 나오겠던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 변론에서 22일에서 심리는 끝났어요. 네, 뭐 더 이상 변론으로 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재판관이 말을 하고 이제 선고만 진행되면 되는데 뭐 이 기점으로 좀 혹시 바뀌는 게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이론적으로 얘기를 짤막하게만 덧붙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번에 이겼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선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아무튼 2인 체제로 무언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당이론적인 얘기. 왜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인이 어찌됐건 직무복귀하라 이거고요. 네. 지금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선 건건이 다 지금 2인 체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 네. 제기를 하고 있고 기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 법원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서 본인이 2인 체제로 어떤 일을 자꾸만 벌리고 공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말을 뭐 듣진 않겠죠. 직무정지 때도 열심히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기대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기대를 아니고요. 하지는 네. 않지만 뭐 상식적인 선에서 정말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고 이렇게 정치 쟁점만 되지 않길 바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겼다, 뭐 2인 체제 인정받았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를 해줘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방통위 말고 방심이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그 재보선이 예정이 돼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네. 재보궐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구성이 돼. 그럼 위원이 나온 거잖아요. 예. 명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일단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체 인사들이 임명이 많이 됐고요. 네, 지금 뭐 일단 쭉 보면은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권상희 교수 그리고 김기성 전 TV조선 뉴스센터장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3인 공동 대표 또 예. 박시영 뭐 선경 대표 변호사 신호철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정책센터장 또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고 그리고 동서울대 디지털 방송 콘텐츠학과 조교수 그리고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는 이름을 생략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인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좀 그 저희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단체 중에서 공원련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을 제외를 하고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이라는 곳에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제 방송관련협회에서 방송계목 같은 경우에는 TV조선 채널A의 추천권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랑 이제 방송계 추천 몫을 줬거든요.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계는 뭐 미디어 정책학회, 한국 미디어 정책학회라는 곳이 가져갔고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추천하는 단체가 바뀐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면면을 보면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인사인데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MBC 제3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뭐 공원련이나 뭐 국민의힘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데에 가서 MBC가 좌편향돼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펼쳤던 인사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방송 심의를 할 때 뭐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기조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상반기 재보궐선거 심의유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언론이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도 하나요? 아니죠. 네, 지금은 일단 네. 재보궐선거에 재보궐만 한해서 4월에 하는 있다는 거기 거잖아요. 때문에요. 재보궐이. 네. 어디 있는지도 전 사실 몰라요. 지금. 보통 이제 재보궐이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그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별로 언론도 별로 관심 없는. 아무튼 지금 근데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가장 관심이 가겠죠. 근데 사실 지난 총선 때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심의를 보면은 선거와 직결되지 않은 것도 이거 뭐 선거와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막 심의 대상에 올리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일기예보일 그거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도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데도 가져다가 심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워낙 그러니까.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선방위의 기억을 갖고 있죠. 예, 그 선방위는 지금 그 청취자들이 이제 방통위가 있고 방심위가 있고 선방위가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건데 그걸 네. 제가 뭐 개념 정리를 여기서 하지는 않겠고 네. 아무튼 선방위는 방심위랑 비슷하게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주체잖아요. 선거방송. 선거 방송에 국한해서. 그렇죠. 근데 지난해에 총선 때 전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네.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심각한 상황이죠. 그 뭐 일기예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게 무더기 제재, 표적 제재였다라는 지적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MBC를 흔들기 위한 제재였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법원에 가가지고 건건이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징계들이 문제가 있고 과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또 할지 아니면은 법원에 이런 잇따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합리성을 갖출지 그 여부까지는 제가 뭐 섣불리 얘기하진 않겠으나 네. 달라야죠. 지난해하고는. 네. 저는 이번 구성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런 의지를 굉장히 굽히지 않고 있다. 심의를 통해서 방송을 통제하려는 게 거기서 보이는 게 이제 국민의힘 추천이 된 인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시민단체 몫으로 제가 공원련이 아니라 새로운 단체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는 곳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해왔던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의위원들 몇몇만 봐서는 뭐 그렇게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선방위원님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죽자고 달려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미리 깔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 진행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재보궐선거의 어떤 그 여론 환경을 틀주는 거기 때문에 선거 범죄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곤란하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네. 지난해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전국 자체가 워낙에 뜨겁고 막 용광로처럼 막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미 대선 전국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게 재보궐 해야죠. 선방위가 뭐 네. 큰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넘어서지 않고. 상식을 지키면 됩니다. 네. 네.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 하나만 좀 짚고 마무리하죠. 자, 유튜브의 시위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수의 유튜버가 뛰어들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관찰자가 돼서 그거를 전달을 하는 거가 아니라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주인공이 냈고 내지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컨텐츠로 그러니까 내보냈습니다. 이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될 걸까요? 근데 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JTBC가 단독 보도한 아주 중요한 그 영상 가운데 하나는 JTBC 그 촬영 기자가 네,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같이 예, 예. 법원 안에 들어가서 쫙 촬영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기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종의 잠입 취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잠입 취재 과정에서 본인이 뭐 폭동에 동참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렇죠. 관찰만 한 거고 그걸 담아온 거죠. 이건 전형적인 뭐 잠입 취재의 성격이고 단독 그렇죠. 보도의 성격이고요. 근데 만약에 기존 미디어가
뭐 그런 어떤 시위나 어떤 특정 행위에 동참하면서 그거를 전달한다면 그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난센스고요. 그냥 잠입해서 촬영만 한다면 지금 논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때려 부수면서 그렇죠. 촬영까지 하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버들도 그런 언론인의 범주에 넣고 그들에게 저널리즘 윤리를 얘기하면서 주문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닐 것 같다.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이번에 뭐 많이 언급됐던 단체 중에 뭐 신남성연대 뭐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극우적인 그런 유튜버들이나 그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유튜브 채널을 각기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그 폭동에 가담하면서 그거를 생중계하고 막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당연히 비판은 비판대로 하는데 이거가 뭐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비판 대상이냐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이제 놓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놓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널리즘 영역에서 놓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유튜버 채널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채널은 언론사 등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범위를 좁혀보죠. 언론사 등록을 해놓은 유튜브 채널인데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등록 취소하고 뭔가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거죠. 어떤 예. 저널리즘의 틀 속에서 그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사라는 그래야죠. 걸 표방하고 취재 보도를 한다라는 걸 내걸고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일반인들이 뭐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그냥 하는 개인으로서 이걸 중계하고 뭐 방송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집회와 시위를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걸 네. 하면서 한 내용이 쉽게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딱 한정이니까 폭력까지 행사했을 경우 그렇죠. 이제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그냥 촬영해서 방송하는 이거는 뭐 여기서 논할 이유는 없는 네. 거고. 그럼 여기서는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점은 행동의 어떤 자유와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불법을 저지르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역에 놓지 않고 보더라도 그 영역에서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럼요. 것이죠. 예. 이것이. 뭐 사실은 그 유튜버들의 그런 폭동에 가담한 행태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뭐 불법이기 때문에 뭐 소유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논의를 더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앵커가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 생중계한 사람들 중에 폭력에 동참하면서 생중계한 사람들 가운데 언론사 등록을 한 사람도 있다. 있다면 있다면. 예,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저널리즘 윤리 차원에서도 비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무게감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사라는 게 근데 행위의 파장은 크니까. 폭동 행위에 가담할 정도의 그런 언론사 등록 회사라면 사실 언론사라고 부르기에도 참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가 아니라 있다면이라고 가정 확법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폭동 사태를 벗어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많이 나타났던 양상이 뭐냐면 유튜버가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조직을 해요. 시위를 조직을 하고 자기가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시위에 주동이 되는 거죠. 시위에 주동이 되어가지고 시위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요. 자, 그럼 이런 행위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표현의 자유죠. 폭동 행위가 없고 폭력 행위나 불법 행위가 없다면. 예, 그러면 그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결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자냐 아니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건데 언론인이냐 아니냐. 아까 얘기했듯이 언론사로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정해서 등록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또 한정해서 봐야 되는 건데 뭐 가정형이긴 하니까 이게 좀 논의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엔 그게 논의가 그 지점까지 가요. 그러면 언론인이 이제 관찰자에 머물러야 하느냐 아니면은 행동주의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범주까지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래서 신조어로 나오는 이른바 행동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논의가 깊어지는데 좀 나온 지 좀 된 신조어라고는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가서 닿는 거죠. 정리를 하면. 사실 그
좀 소위 말하는 뭐 서구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행동주의 저널리즘은 뭐 이렇게 시위를 선동해서 뭐 폭력 선동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환경 운동이라거나 뭐 인권 운동 같은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걸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라서 네. 이게 그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랑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폭력은 논외죠 지금. 네. 네, 논외고. 논외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 얘기는 이제 어떤 시위를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주동자가 언론인이 그렇죠. 언론인이 언론사로 등록된 유튜버가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 근데 네. 그 시위의 내용이 그래서 보편적 인권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특정 정파 내지 특정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네. 화두라고 하는 근데 게. 현실적으로 그걸 뭐 단속할 수도 없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걸 뭐 누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어요? 예. 사실 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가 있죠. 사례가 뭐냐면 그중에 언론사 등록한 유튜버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단정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평산마을로 내려갔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 내려갔죠. 따라 내려가서 거기서 막 하면서 유튜브로 계속 생중계를 했어요. 그랬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를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불법을 저질렀느냐 네. 아니면은 그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했느냐 이걸 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법에 이게 이제 그 단속할 법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까지 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경호 규정 문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돌지 않았습니까? 소음 문제라든가.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돌아버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탄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상화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약간 감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한 번은 토론을 하고 넘어갈 사안이다,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 아주 극단화돼서 나타났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 예, 어떤 유튜버가 등장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극단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바탕에는 이른바 좋게 표현하면 행동주의 어떤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구현한다. 이런 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약간 저는 궁금한 그런 걸 거는 붙여주는 게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쉽게 하면 예. 그 자체가 너무 고상한 규정이다. 예. 맞고요. 그 말 당연히 맞고 저는 약간 팩트 확인부터 먼저 좀 해봐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 생중계한 사람들 중에 저는 대다수는 그 언론사 등록을 안 한 뭐 가령 뭐 땡땡땡 TV 같은 경우라든가 혹은 뭐 그 어떤 극우적인 단체의 채널 뭐 이런 혹은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널리즘 영역으로 아예 취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휴대전화 같은 것으로 카메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중계한 형태가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뭐 근데 이런 저는 생각을 행동주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정식화되어 있어요. SNS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감정을 자극을 하면서 감정의 공명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 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언사가 뭐 욕이 섞이고 되게 격앙된 표현하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이게 뭐냐면 결국 감정을 자꾸 격동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그 연출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것이 뭐 슈퍼챗이나 이런 걸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장사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음.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스튜디오 안에서 대화 그러니까 발화라는 말의 형식으로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했던 거리에 나가가지고 뭔가 액션을 직접 취한다. 액션을 직접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자극 기제에서 사실은 마지막 단계. 그다음에 가장 극단적 단계이기 때문에 와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고상한 규정을 해주는 이런 식의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메커니즘상 거기서 이게 여기로 귀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나쁘니까 우리가 응징해야 됩니까?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쳐 일어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의 자극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자극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접근법에서는 계속 강도를 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도를 올려갈 수 없는 이 메커니즘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약간 의문을 제기하자면
근데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판은 당연히 하는데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나 개인 유튜버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불법 저지른 건 논외고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막 행동도 하면서 생중계해요. 가령 제가 막 그 프리랜서로서 말하자면 그걸 뭐 어떻게 아니, 뭐 할 수 있을까? 예,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예, 좀 약간 공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평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무슨 언론사 소속 기자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사로 등록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의 윤리와 저널리즘의 실천 덕목을 규정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동의 영역과 표현의 영역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만 놓고 그냥 그 치부할 부분이냐 그 경계선을 넘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규정, 그 적용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죠. 그것이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예. 행위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규정과 예. 그것에 대한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아니 근데 거고. 그거는 당연한 게 뭐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폭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형법이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아예 없다라고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아,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좀 층위가 다른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뭐 언론사로 등록해서 활동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언론이다, 대한 언론이다라고 표방하는 매체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비평해야죠. 그리고 뭐 이제 개인 유튜버들의 문제 뭐 발언,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이 그대로 중계가 된다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된다거나 뭐 혐오 발언 같은 게 나온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는 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 예. 황교안 대표가 뭘 그 제기를 한 적이 있냐면 유튜버들도 국회에 출입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출입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는 형식 논리로 놓고 보면 그 유튜버가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출입증을 주는 게 맞아요. 형식 논리상. 내가 취재 보도 활동의 차원에서 국회를 출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임의적 기준으로 그럼 이거를 커트를 하느냐는 맞아요. 얘기는 성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언론사로 등록을 해서 출입증을 주는 대신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천적 대안인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제가 따지는 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 부분이 규정이 된 사실 뭐 대안이라는 게 거창한 대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규율이죠, 규율. 규율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제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언론사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론으로 더 잘 수행을 하고 있고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은 뭐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널리스트다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언론사다라는 걸 표방하는 콘텐츠라면 저희가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이고 또 이제 다소 다른 정파 쪽에는 공격적인 유튜버들을 언론 대체처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언론 자유 탄압으로 오히려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적 인물이 사회적으로 발언을 해요. 내지 사회적 행동을 하는데 어떤 저 구석 후미진 곳에서 저 혼자 한다면 그거는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적 인물의 문제적 행동이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했을 때 그것이 파장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문제적 인물, 문제적 행동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매개가 되는 게 뭐냐, 도구화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유튜브죠. 예. 유튜브가 아닌 거죠. 유튜브 자체가 아니라 예.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그 전달 양식을 택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도 언론사다. 나도 언론사 등록을 했고 하는데 왜 막느냐라고 만약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고 예. 그 자체는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규율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찌 본다면 다 유튜브니까 유튜브스럽다. 내지 유튜브니까 원래 그런 거겠지라고 하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엄밀하게 따져보면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누가 뭔 짓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도 갈라서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근데 드리는 거죠. 딜레마는 그 규율이 자율적인 거라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사실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언론사라는 빌미로 들어왔다면 언론사의 지위 부분을 없애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것이. 문제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취소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게 뭐 즉각 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막 이렇게 그 경계선에서 규율을 어기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단속이 잘 안 되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유튜브가 결국은 감정의 격동 기제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계속 메커니즘상 스튜디오 안에 머물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유튜브 구독 특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원하는 게 효용성이고 효능감이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건 뭐 제재나 규율, 규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디테일한 사례 없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또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비워줘야 되는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해서 예.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